SM 이수만 선생님이 소녀시대를 만들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최대한 많은 여자애들을 모은 다음에 이 중에 네 취향이 한 명쯤은 있겠지라는 컨셉으로 소녀시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백정원 대표님은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야. 피자, 우동,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분식, 막걸리, 설렁탕, 뭐가 지금 대박 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보는 거야. 뭐 여기 가가지고 뭐가 뭐 잘 되는 거 같냐면 이거 한번 해보고, 이것도 내가 해볼까? 저것도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엄청 늘렸어. 오케이, 그건 내가 뭐 그것도 사업의 한 방식이니까 오케이, 인정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저는 적어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보는 게,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은요, 이번에 그 백종원 대표님 관련해서 논란이 엄청 많아서 이것저것 막 많이 봤는데, 확실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뭐 골목식당 나왔을 때 무슨 뭐 발언이라든지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할 생각은 없고, 일단 백종원 대표님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막 2,000개가 넘고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망하고 이래가지고 점포 수가 많이 줄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정말 프랜차이즈가 말도 안 되게 개수가 늘어났었잖아요, 잘 나갈 때 기준으로. 지금 개수가 몇 개지? 잠깐만요. 더본코리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본코리아 브랜드가 지금 20개가 있네요. 백보이, 역전우동, 백다방, 홍콩반점, 롤링파스타, 한신포차, 백스비어, 새마을식당, 제순식당, 이건 뭐야? 제순식당은 처음 보는데? 리춘식당, 이것도 처음 보고, 고투웍, 이것도 처음 보고, 별게 다 있네 진짜. 홍콩 분식도 있고, 백종원의 쌈밥, 본가, 인생설렁탕, 마기오름, 연돈 볼카츠, 돌베기집, 미정국수, 성성식당,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업가들 중에 소시오패스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백종원 대표님을 보면서, 아, 이분도 결국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 백종원 대표님이 소시오패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거 제 친구들이 있는 데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었는데, 소시오패스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가로 대성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면은 뭔가 사업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알고 세상을 이롭게 해가지고 되게 사업을 번영시킬 것 같잖아요. 부흥시킬 것 같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기가 있어야만 사업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업가들 중에 소시오패스들이 많다는 얘기를 왜 했었냐면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그 사업가들이 거의 자기 인생책으로 여기는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를 우리가 축적하는 방법에는 부의 추월차선을 타는 방법이 있고 부의 서행차선을 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예 안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선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부의 추월차선을 타야 된다. 그 방법은 이제 사업이다.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레버리지 같은 거를 해서 내 그 이윤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살지 마라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의 추월 차선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야, 사업해라예요. 사업해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의 추월 차선법 맞은 사람들이랑 그 사업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또 경제적 자유병 걸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예의 삶을 살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마약에 찌든 그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이게 부의 추월 차선에 나온 개념인지 아니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개념인지 기억이 이제 흐릿흐릿한데, 월급을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마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서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제 좀비들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일가를 해요. 막 사람들한테, 막 사업가들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도전해라. 너 도전해. 너네 지금 인생 아깝게 그거 뭐 하는 거냐? 남의 밑에서 왜 그지랄하고 사는 거냐? 라면서 막 일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또 여기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들은 자기 회사의 식구들을 굉장히 아끼고 직원들을 위한대요. 자기 직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대. 근데 이게 앞뒤가 맞나요?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을 아끼고 위하고 자기 직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직원들부터 다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는 지 직원들한테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처럼 그 마약을 주입하면서 남들 인생, 그 사람들 표현으로 남들 인생을 좀먹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 사람들 가치관에서는 회사 다니는 새끼들 다 이래. 인생 아까운 짓을 하고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은 지들 표현으로 남들 인생을 갉아먹어가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친대. 자기는 선한 사람이래, 착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쇼핑몰을 할 때 그 배송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20대 배송 직원을 제가 못 뽑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20대 때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얘네가 내 그 쇼핑몰에 와가지고 그 정말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배송만 포장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쓰면서도 얘네는 그 월급에 만족을 해. 근데 얘네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가 배송할 때 챙겨주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죄책감 때문에 못 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부들, 아줌마들을 썼거든요.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 이제 학교 보내고 이제 소일거리라도 없나 해가지고 오는 분이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일도 더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단순 노동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앞길 창창한 애들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약간 그래도 세상을 최대한 그래도 내가 이롭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왜냐면 내가 지금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그 의미 없는 배송 포장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직원을 한 명 뽑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직원 뽑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보통 사업한다는 애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을 탈 거라느니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직장인의 삶은 존나 불쌍한 인생이라느니 하면서 자기는 그 직장인들을 엄청 뽑아.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 직원들을 한심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잔해와 운해가 계속 싸웁니다.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월급을 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와, 내가 과연 이 직원의 인생에 정말 나중 가가지고도 도움될 만한 직장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직원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누군가를 뽑고 그런다는 게 특히 20대 친구들을 뽑을 때 너무 압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업 우후죽순 늘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 얘기를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백종원 대표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늘리고 있는 게, 지금 브랜드가 2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지금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쇼핑몰 때도,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이게 뭐가 대박 칠지 모를 때는 그냥 동대문 같은 데서 신상 같은 거를 싹 다 가져다가 다 찍어가지고 일단 싹 다 올려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나는 사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그 SM 이수만 선생님이 소녀시대를 만들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최대한 많은 여자애들을 모은 다음에 이 중에 네 취향이 한 명쯤은 있겠지라는 컨셉으로 소녀시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님은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야. 이 중에 뭐가 대박 날지 몰라. 지금 피자, 우동, 뭐 홍콩 반점, 새마을식당, 분식, 막걸리, 설렁탕, 뭐가 지금 대박 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보는 거야. 뭐 여기 가가지고 뭐가 뭐 잘 되는 거 같냐면 이거 한번 해보고, 이것도 내가 해볼까? 저것도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엄청 늘렸어. 오케이, 그건 내가 뭐 그것도 사업의 한 방식이니까 오케이, 인정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저는 적어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보는 게,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은요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의류 쇼핑몰 예시를 들었잖아요. 의류 쇼핑몰은 무조건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다 내 돈으로 사입을 해서 내 돈으로 모델을 고용을 해서 내 돈으로 찍고 내 돈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 이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늘려서 백종원이라는 사람 한 명만 믿고 그 사람의 얼굴을 믿고 이 브랜드를 신뢰해가지고 자기 가맹점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거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종원 대표님 그 가맹점이 2,700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700명의 평생 동안의 인생을 지금 백종원 대표님은 실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거를 해. 아니 그게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자기의 퇴직금 같은 거 내가 평생 인생을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 막 1억 2억 아니면 몇 천만 원 이걸 받은 거에다가 뭐 은행 대출까지 껴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2,700명의 점주들의 꿈과 희망 어떤 모든 것들이 인생을 다 담은 거를 가지고 이분은 그냥 자기 점포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게 이분의 최대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상장하는 데만 이제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점포 수를 늘리는데 가맹점 늘리는데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제대로 어떤 검증 과정 이런 것도 뭐 솔직히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제가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 영상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소스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다 외주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더본 코리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더본 코리아에서 어떤 뭐 공장 같은 데다가 외주를 맡겼대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설렁탕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너네 뭐 설렁탕 레시피 좀 만들어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닌 레시피로 이 2,700명의 자기 하나만 믿고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얼굴만 믿고 그 인생 전체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 놓고서 그분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들 탓을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 홍콩 반점 불신 검문식으로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지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어본 다음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퍼포먼스였던 게 뭐냐면은 자기 브랜드의 짬뽕을 시켜 먹고 자기가 먹고 나서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이러고 자빠진 게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 자기네 레시피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프랜차이즈 관리가 안 될 거면은 이런 식으로 2,700가까지 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점주들만 기만을 한 게 아니라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브랜드를 신뢰해가지고 여기를 간 소비자들의 그것까지도 다 배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애초에 내가 감당이 되는 숫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옷을 만들어 팔잖아요. 옷을 만들어 파는데 공장에서 이 옷을 분량으로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낸 거야. 고객님한테 보낸 거지. 고객님이 나한테 따졌어. 그랬더니 내가 옷을 봐. 이거 우리 옷 아니에요? 그럼 고객은 어떡하라고. 아니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런 콘텐츠를 찍을 생각을 했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종원 대표님이 뭐 소시오패스라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누구한테나 다 뭐 나르시시스트 끼도 있고 소시오패스 끼도 있고 사이코패스 끼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도 소시오패스 끼가 있고 사이코패스 끼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종원 대표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잘 나가는 대표님들도 보면은 확실히 사람을 다룰 때 이 사람과 어떤 그 감정적인 교류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크게 못 키워요. 그것도 팩트야. 왜냐면 공감 능력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그렇게 쓰기가 힘들어.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서두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20대 때 저 짓을 안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업을 그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만약에 20대 시절에 그렇게 단순 노동 반복 이런 거를 시켰으면은 자기는 절대 안 했을 거거든요. 이거 시간 아깝게 씨발 이걸 왜 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사업체를 키우려면은 타인의 인생을 그렇게 박아놔야 된단 말이야. 쳇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안 그러면은 사업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로 사업을 크게 키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선한 영향력이네 뭐 어쩌네 무슨 자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인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저는 100%였어요. 제가 아는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냥 공감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이런 티셔츠를 좋아해 막 어깨 넓어 보이는 티셔츠를 좋아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진짜 심했겠구나. 저 어깨 좁아 보이는 사람들의 저런 것들을 내가 치료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야. 공감 이런 거 없어. 그냥 사람들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티셔츠를 좋아한다로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 공감 못해. 그냥 저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저런 것들이 잘 팔려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안 해. 오히려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만 복잡하고 그냥 저런 게 잘 팔려 오케이 저거 팔자.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저런 거 한번 해보자 이거지. 무슨 공감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거의 마케팅을 위한 자기 셀프 마케팅을 위한 약간 그 포장이고 거의 그냥 사업체 막 여러 개 키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솔직히 제 주변에도 프랜차이즈 해보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뭐 가맹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가맹점을 늘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엑시트를 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키워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를 나를 보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한다면 뭐 한남피플 옷가게를 전국에 가맹점을 여러 개를 늘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믿고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초부터 내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거지. 난 애초에 이 한남피플이라는 브랜드를 100년 기업 이런 걸로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빨리 뭐 수십억이 됐든 수백억이 됐든 빨리 팔아버리고 나는 그냥 트리마제, 시그니엘, 한남더일 갈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느낌이 아니야. 그냥 나는 어떻게든 빨리 그냥 가맹점 늘려가지고 엑시트를 해버리겠다는 거야.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맹점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장을 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어차피 쥐들이 한 선택이에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자기 형 콩반점 짬뽕을 시켜 먹어놓고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 아니면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감 능력을 자기가 뭐 의식적으로 끊든지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이 상당히 결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를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그 라이징 유튜브라는 그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었고 이분은 진짜 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공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좋은 데도 나오고 그 지금 공기업을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라이징 유튜브 사업도 접고 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일도 이제 그만뒀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공기업을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는 이제 공기업을 이제 다녀봤는데 이제 그만 다니고 싶고 같이 뭔가를 다른 거를 해보고 싶대요. 상당히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재가 우리 회사로 온다 그러면 바로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못 받았냐면은 냉정하게 그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아마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성분인데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결혼 상대로 만날 때 어떤 그분을 딱 봤을 때 일개 유튜버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의 직원인 것과 공기업 직장인 걸로 따져봤을 때 누가 봐도 어떤 여자가 봐도 공기업 직장인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막 이 사람을 진짜 빨아먹고 싶고 그랬으면은 그분한테 바로 오케이를 하고 뭐 당장 출근하라느니 이랬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내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니까 제가 그분을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양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막 직원들을 고용해도 그 자영업자들 직원들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개새끼 같은 자영업자들도 있겠지만 뭐 직원들 막 퍼주고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 사정 봐주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그 백종원 대표님 그 사례를 보면서 확실히 저렇게 크게 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감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절제라는 표현이 그냥 가장 담백하게 쓸 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 공감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 운영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어깨 깡패 반팔티 입고 어저비 멸치 탈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백종원님은 원래 부자 아닌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20억만 벌면은 바로 은퇴할 거야. 나는 뭐 한 30억 벌면은 인서울에 한 20억짜리 그 아파트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나는. 그러면서 뭐 20억짜리 적당한 아파트 사고 나머지 10억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차 하나 사고 그리고 나머지 9억으로 뭐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뭐 ETF 같은 데다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뭐 배당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소소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99.9%는 결국에는 30억을 못 법니다. 왜? 30억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30억을 가질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힘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아무리 메타인지가 고장났다 해도 내 메타인지에 비례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막 용찬호 이런 애들이 아닌 이상은 메타인지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 나는 30억만 있으면 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생에서 잘 풀렸을 때 최대한의 금액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 30억이라는 게 그냥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정도만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억을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은행은 이자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 왜 저렇게 욕심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욕심은 훨씬 더 커. 어떤 100억 있고 200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1000억이야. 1000억을 목표로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래도 100억 200억을 번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도 50억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지금 트리마트에 살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2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큰 아파트를 살 거라는 거야. 근데 얘가 맨날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야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저도 해요.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사냐? 아니면 그냥 대충 뭐 부동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도 얘는 50억이 있는데 20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한 달에 이제 이자를 한 1000만 원 넘게 내야 된단 말이야. 이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7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50억이 있는 애가 20억 대출을 받는다는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50억을 번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범주에서도 이해가 안 돼. 아니 50억이 있으면은 보통 그냥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욕심이 좀 덜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든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30억으로 우리가 놀고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어서 그 돈을 번 거라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아니 50억이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이 깔렸는데 대체 왜 거기서 20억을 더 대출을 받고 그 20억 때문에 얘는 일을 더 해야 돼. 더 빡세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얘도 일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안 돼. 이 욕심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형님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형님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까? 저는 근데 저도 자기 권한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50억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한 30억 정도 그냥 돈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가 망하는 이유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배당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어가지고 장담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소시온가요? 아니요, 걔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여가지고 사업가는 아니에요. 걔는 유튜버고 그 조회수 같은 것도 저보다 막 10배 20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거든요. 근데도 걔는 1일 한 3, 4 영상을 해요. 그러니까 채널이 여러 개야. 걔는 그래가지고 와 저렇게까지 열심히 다나? 내가 진짜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이제는 좀 얘가 좀 쉬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돈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나? 왜냐면 얘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흰머리 나고 막 그 뒷골 땡겨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이게 뇌에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매일 뭐 그 컨텐츠 생각하고 막 이러는 자체가 그 과부하가 맨날 오는데 과부하를 맨날 겪으면서도 멈추지를 못해. 그런 걸 보면서 적당할 때 확실히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진짜 이거는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 생각을 한 지는. 남성 호르몬이 높아서 최고가 되고 싶나 봐요. 아니에요. 걔 여자입니다. 걔 여자예요. 그러니까 돈에는 남녀가 없어. 돈에 한번 이제 눈이 돌아버리면 남녀가 없습니다. 뭐 남성 호르몬이고 여성 호르몬이고 자시고. 이선님 유튜버들은 주된 수익이 조회수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조회수 수입으로 돈 잘 버는 유튜버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0.1%밖에 안 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걸로 돈을 벌죠. 광고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내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저도 그 유튜브 수익은 편집자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저도 옷 팔고 뭐 강의 파리하고 이런 걸로 돈을 남겨먹는 거여가지고 조회수로 남겨먹기는 진짜 힘듭니다.
자녀분이 운동한다고 하면 밀어주실 건가요? 아 그쵸? 자기가 한다고 하면은 뭐 해보라고 할 건데, 근데 저는 그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얘가 금메달을 딸 거는 저는 욕심을 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노력의 역치가 달라져요. 힘듦의 역치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 운동을 해버리면은, 운동을 약간 그 제대로 한다고 쳤을 때 운동이라는 거를 해보면요, 그 기본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운동을 어릴 때 정말 엘리트 체육 이런 느낌으로 정말 빡세게 했던 애들은 나중에 커서 뭐를 시키면은 뭐라도 하더라고요. 얘가 운동으로 나는 성공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뭐든지 시작하면은 정말 노력이라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 애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운동 2부 리그 정도까지 갈 정도의 노력이면요 저는 웬만한 건 다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뭐 누가 2부 리그에서 뭐 뛴다 하면은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2부까지 가는 것도 진짜 빡센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는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운동을 그런 식으로 빡세게 하는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중2까지 농구했었는데요, 인내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리성님은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 능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능력을 기르셨나요? 저는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답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로 치면은 저는 부모님이 잘못 키운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살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분수를 알게 키우셨어요. 항상 분수를 알게 키우시고, 되게 요즘 애엄마들이 애 키우는 거 보면 우리 애 기죽게 왜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 떨어지게 왜 그래요 이질하는 사람들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기름값이나 벌려고 시작했다니까요.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벌어도 돈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겠지. 유튜브에서 한 구독자 1만 명 정도만 모아도 난 소원이 없겠다 하고 시작하고 했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막 2달 만에 10만을 찍었어.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정도라고 나도 놀랐어. 아니 내 영상을 왜 이렇게까지 보는 거야. 어리둥절하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뭐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를 높게 쳐본 적이 없어, 나 스스로를.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뭐 겸손하시네요 막 이러는데, 겸손이 아니라 그냥 아니 겸손이란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겸양을 떨려고 나를 낮추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저를 낮게 생각해요. 리선님, 여성 연애 강의는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자 연애 강의는 진짜 얼굴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까놓고 말해서 여자들은요 남자가 처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경우가 진짜 없어요. 남자가 진짜 막 소주를 막 대병으로 막 진짜 막 원샷을 해가지고 막 진짜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한 그래도 그 여자랑 잠밖에 안 자. 어떤 여자가 나를 존나 좋자고 쫓아다녀도 남자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여자는 외모가, 저는 외모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한테 들이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난 너무 못생겨서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여자한테 못 들이대는 이유가, 이게 투사를 해서 그래요. 여자한테.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외모를 많이 볼 거야 라는 마인드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니까 그러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보통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 디폴트여가지고, 내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존나게 보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존나게 보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틀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 여자는 남자가 코딱지만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돼. 진짜로 이에 고춧가루만 안 붙이고 다녀도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다녀도 사실은 된단 말이야. 다른 부분에서 어떤 매력들을 키우기만 하면. 근데 여자는 아니란 말이야. 여자는 외모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보통은 그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여성분들이 연애 강의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분들한테 저는 남자친구를 만들어 드릴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 연애 강의는
조금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를 솔직히 남성분들 정말 못생긴 여자가 정말 못생겼다고 하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니까 내 타입 내 취향이 아닌 여자가 어떤 말 같은 거를 센스 있게 한다든지 어떤 옷 같은 거를 센스 있게 입는다든지 어떤 뭐 직업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남성들이 없단 말이야. 여자의 사회적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냐고. 잘 없어요. 분명히 이런 경우도 당연히 극소수의 예외 케이스는 있기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못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얼굴이 이렇게 조금 박살나 있어도 몸이라도 키우면 되거든요. 진짜로. 몸이라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냐면은 얼굴보다 몸을 더 보는 여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가 아무리 가슴 큰 여자가 좋다, 몸매 쩌는 여자가 좋다라고 해도 남자는 그거는 얼굴이 최소 5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남자 몸이 좋으면은 얼굴이 한 2, 3점 돼도 상관없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막 어깨 떡 벌어지고 막 식스팩 있고 가빠 있고 막 진짜 막 이러면은 그냥 얼굴이 조금 어차피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든든하게만 하면 되지. 저 팔뚝 봐. 팔에 핏줄 봐. 존나 섹시해. 막 이런 여자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아니야. 아무리 여자가 가슴 크고 무슨 뭐 힙이 크고 뭐 허리가 날씬하고 막 이래도 얼굴이 5점 이상이 안 되면 용납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선님 7의 여자가 10의 여자보다 인기가 많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팩트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짜 존예녀들한테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BJ 여자애들한테 들었는데 얘네가 압구정에서 어떤 라운지 바 같은 데 가잖아요. 남자들이 아예 접근도 못한대요. 얘네 되게 유명한 여자 BJ들이거든요. 되게 그냥 길 가면 누구나 다 알아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오빠 남자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단 어디든 나가봐 라고 했는데 나가도 아무도 말을 안 건대요. 아무도. 근데 얘네가 못생겨서 말을 안 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압구정에 나갈 정도면은 남자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뿜뿜하는 남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도 멀리서 사진만 찍고 있는 거야. 야, 나 오늘 압구정 어디에서 누구누구 봄 하면서 어디 올리기 바쁘지. 얘네한테 가가지고 말을 건다는 상상 자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7의 여자가 인기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팩트는 이거지. 7의 여자가 인기는 훨씬 많지만 7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10의 여자가 다가간다면 이제 뺏길 수밖에는 없겠죠, 당연히. 역캠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캠인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압구정 나가는 남자들 중에 아프리카 TV 보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걔네 그냥 어디 파티에서 알게 된 애들이어가지고 저도 걔네 처음 보기까지 그냥 예쁜 애들이구나 정도로 알았지. 어디 미스코리아 애들인가 나는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유명한 BJ인지도 몰랐어. 근데 되게 유명한 BJ래. 약간 보통 그렇단 말이야. 보통은 아프리카 TV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가는 남자들 중에 걔네가 무슨 방송하는 애들인 거를 누가 알겠어. 걔네가 거기 나간다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키지 않고 정말 자기들끼리 놀러 가도 아무도 말을 안 건데요. 그런 걸 보여서 확실히 7의 여자는 정말 진리다. 리선님 연애 강의 수강자입니다. 제가 사업을 준비해서 투잡을 하느라 일주일에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연애 강의를 수강한 후 파티에 나갔는데 여자 2명이랑 연락을 하게 돼서 쉬는 날은 데이트하느라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연애 강의를 몰랐던 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결국에 사업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애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냥 파이팅 하셔가지고 사업도 잘 하시고 연애 사업도 잘 하세요. 20대에 연애 못하는 거, 20대에 돈 없는 거, 왜 연애가 더 못하는 걸 불행하다고 보시는지요? 남자들은요 대부분 20대에 돈이 있으면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거의 30대도 마찬가지야.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내가 이제 백만장자가 됐어, 천만장자가 됐어, 내가 이제 한 100만원 정도 돈 쓰는 건 일도 아니야. 100만원을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내 통장에는 300만원이 이자가 붙어. 그 정도의 성공을 내가 이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전화하면은 거의 무슨 연예인급의 여자가 우리 집으로 그냥 계속 와.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 안 만날 남자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30대 돼서 적극성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래서 여자를 안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결국에는 돈이 있으면 아무리 의욕 떨어졌다는 남자도 많나. 그래가지고 20대 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돈 벌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여자를 만나려는데 뭐 모텔비도 없고 데이트 비용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 것보다 연애를 못하는 게 더 저는 불행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돈만 있으면 당연히 연애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돈이 없는데도 만약에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뭐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물론 여자친구가 어디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술 마시러 가가지고 안주 하나를 더 시킬 때마다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자친구 없는 거보단 나아요. 진짜로 20대 때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있지 않나? 한두 번이 아니라 난 20대 내내 그랬는데 어떤 여자애랑 이제 술을 마시러 가 그러면은 이제 나의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두부김치 하나 시키면 18,000원에다가 소주 여기서 한 3병 정도 마신다 그러면은 소주 한 병에 4,000원, 4,30이 이제 12,000원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러면 3만원, 많이 나오면 한 5만원. 지금 통장에 내가 지금 한 12만원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모텔비 한 7만원 해가지고 적당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오빠 근데 뭐 안주 하나 더 시켜도 돼 하면은 배부르지 않아? 나 별로 안 땡기는데. 이렇게 조금 구질구질하게 만나는 경험이 다들 있지.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슬프다. 중식당에서 음료를 못 시켜줬는데 20살의 추억이요.